어머, 이게 뭐예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짝! 그 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정장을 차려입은 수십 명의 사람들 앞에서 70이 넘은 제 어머니가 뺨을 맞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재계 인사들도 정치인들도 그저 고개를 돌렸을 뿐이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20년 넘게 검사로 살아온 제가 정작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는 걸요. 그리고 알게 됐어요. 어머니를 때린 그 여자가 제가 조사 중인 회사의 임원이라는 사실을요.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경고였을까요? 증거를 찾을수록 위협은 커졌습니다. 제 과거가 기사로 왜곡되고 어머니는 병원에 실려갔으며 누군가 저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상사는 말했습니다. 그만두라고요. 어머니도 말씀하셨어요. 멈추라고요. 하지만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걸고 싸울 것인가. 삶의 깊이를 아는 우리, 그 마음을 어루만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연말이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연말이었죠. 저는 박도연이라고 합니다. 검사라는 직업을 가진 지 벌써 20여 년이 넘었어요. 지방청에서 시작해 중앙으로 갔다가 다시 지방으로 내려온 경력이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초라하지도 않은 그런 평범한 검사의 삶이었죠. 그날도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연말이라고 해서 일이 줄어드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바빴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해야 할 사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작은 글씨들을 읽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도연아, 오늘 저녁같이 먹기로 했잖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제게 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 것처럼요. 아, 맞아요. 몇 시쯤 괜찮으세요? 그게 말이야. 오늘 호텔에 일이 좀 있어서 6시 반쯤은 돼야 끝날 것 같은데. 어머니는 호텔 세탁실에서 일하셨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이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일을 하시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다는 거였죠.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굳이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7시에 만날까요? 어머니 호텔 근처로 갈게요. 그래, 미안하구나. 금방 끝날 거야. 전화를 끊고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항만 관련 사고 사건이었어요. 컨테이너가 떨어져 작업자가 다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평범한 산업재해 사건처럼 보였죠. 저는 숫자들을 확인하고 날짜를 대조했습니다. 기계적인 작업이었어요. 책상 모서리에 놓인 텔레비전이 작은 소리로 뉴스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틀어놓는 편이었어요. 배경음처럼요. 그런데 그날따라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텔 연회장 풍경이었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오늘 저녁 그랜드 팰리스 호텔에서는 연말 자선 만찬이 열립니다. 재계 인사들과 정치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랜드 팰리스 호텔, 어머니가 일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봤어요. 카메라는 붉은 카펫과 큰 꽃장식을 비췄습니다. 그 뒤로 제복을 입은 직원들이 서 있었죠. 어머니도 저 어딘가에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시선을 돌렸어요. 그게 무슨 대수일까요? 5시가 넘어가자 사무실이 조금씩 한산해졌습니다. 연말이라 저녁 약속들이 많았던 거죠. 동료 검사 한 명이 코트를 걸치며 말을 걸어왔어요. 박 검사, 오늘 회식 안 와요? 아니요, 어머니랑 약속이 있어서요. 효자네. 그럼 내년에 봐요. 그는 손을 흔들며 나갔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다가 다시 서류를 정리했어요.
어머니와의 약속 시간까지는 아직 1시간 반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어머니와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어요. 안부를 묻고 식사를 하고 헤어지는 게 전부였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지, 힘들진 않으신지 그런 걸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없었죠. 어머니는 늘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아프다는 말도 잘 안 하셨습니다. 제가 걱정할까봐 그러시는 거라는 걸 알았지만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편했으니까요. 6시가 되어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겨울 저녁 공기가 차가웠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죠. 차를 몰고 호텔 쪽으로 향했습니다. 도로는 연말 모임들로 향하는 차들로 붐볐어요. 신호등마다 멈춰 서야 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연말 결산 뉴스가 흘러나왔죠. 저는 별 생각 없이 듣고 있었어요. 6시 40분쯤 호텔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20분 정도 일찍 온 거였죠. 저는 호텔 앞 작은 카페에 차를 세웠습니다. 잠깐 기다리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7시가 지나도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으셨죠. 이상했어요. 어머니는 전화를 안 받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다시 한번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으셨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걱정이라고 하기엔 애매했고 그냥 불안이라고 하기엔 너무 막연했어요. 하지만 분명 뭔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호텔 쪽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건물의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정문 쪽으로는 고급 차들이 계속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연애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았죠. 어머니가 말씀하신 일이란 게 뭘까요? 세탁실 일은 보통 낮에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연애 시간에 맞춰 계셔야 하는 걸까요? 그때 문득 예전에 어머니가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호텔 일은 말이야, 손님 눈 마주치지 말라고 배워. 우리는 안 보이는 사람이어야 한대. 어머니는 그 말을 웃으며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 보이는 사람이어야 한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왜 안 보여야 하는 걸까요? 저는 그 말이 왜 그렇게 씁쓸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 그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죠. 7시 15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제야 저는 차를 세우고 호텔로 걸어갔습니다. 정문을 지나 로비로 들어섰어요.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천장의 샹들리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세탁실에 계신 김영순 씨 연락 좀 할 수 있을까요? 직원이 저를 잠깐 쳐다보더니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세탁실 직원분이시죠? 지금 연회 쪽 지원 업무 중이실 겁니다. 연회요? 네, 오늘 2층 연회장에서 행사가 있어서요. 직원분들이 대기 중이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지금 연회장 어딘가에 계신다는 얘기였어요. 2층으로 올라가도 될까요? 죄송하지만 행사 중이라 외부인 출입이 제한됩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검사라는 신분을 밝히고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았습니다. 연애가 끝나면 어머니가 나오시겠죠.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거예요.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계속 불안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이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말이죠. 저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7시 30분. 연애는 언제 끝나는 걸까요? 그때 2층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수 소리도 들렸어요. 행사가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2층 계단 쪽을 바라봤습니다.
곧 사람들이 내려올 거예요. 어머니도 보이겠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무엇을 보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제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날은 그냥 연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말은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저는 원칙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검사가 된 지 22해째였어요. 처음 지방청에 발령받았을 때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29살이었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사무실에 들어서던 그날, 선배 검사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박 검사, 여기선 원칙대로만 하면 돼. 감정 섞지 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법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작동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중앙으로 갔다가 다시 지방으로 돌아왔어요. 화려한 승진을 한 건 아니었지만 큰 실수도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이렇게 평가했죠. 박 검사는 무리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기분이 묘했어요. 칭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다는 건 안전하다는 뜻이었죠. 문제를 만들지 않는다는 의미였어요. 저는 정의로운 검사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문제 안 만드는 검사였어요. 사건을 맡으면 기록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증거를 확인하고 법조문을 찾아봤죠. 감정은 배제했어요. 피해자가 눈물을 흘려도 가해자가 항변을 해도 저는 그저 기록만 봤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었어요. 가족과 일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늘 일쪽을 택했어요. 아들 학교 행사를 빠진 적도 많았고 아내의 생일을 잊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다음에도 똑같이 행동했죠. 어머니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어머니를 존경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뒤 혼자 저를 키우셨으니까요. 새벽부터 일어나 식당에서 일하시고 밤늦게 돌아와서도 제 공부를 봐주셨어요. 하지만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고 명절에 만나 식사를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편했으니까요. 제가 어머니와 거리를 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감정이 섞이니까요. 감정이 섞이면 원칙이 흔들렸어요.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로비 소파에 앉아 어머니를 기다리면서도 저는 업무 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회의 자료를 미리 읽어두려고요. 연말이라고 해서 일이 줄어드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바빴어요. 연내에 마무리해야 할 사건들이 많았거든요. 동료 검사 한 명은 지난주에 이런 말을 했었죠. 박 검사, 연말엔 조용히 넘어가자. 괜히 큰 사건 건드렸다가 내년까지 끌고 가면 피곤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죠. 조용히 넘어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애매한 사건은 기각하고 복잡한 건 미루라는 얘기였습니다. 파도를 일으키지 말라는 거였죠.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파도를 일으키지 않고 원칙을 지키고 감정을 배제하는 삶이었어요. 그게 옳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으려고 했었죠. 하지만 가끔은 공허했어요. 밤늦게 혼자 사무실에 남아있을 때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20년 넘게 검사로 살았는데 나는 누군가에게 정말 도움이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서류를 더 열심히 읽었어요.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그날 저녁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랬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며 이메일을 읽었어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무시하면서요. 8시가 가까워지자 2층에서 사람들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이었어요. 다들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연회가 잘 끝난 모양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단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보일 거예요. 곧 나오시겠죠. 그런데 내려오는 사람들 사이로 제복을 입은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손님들과 달리 조용히 벽 쪽에 서 있었어요. 마치 가구처럼요. 안 보이는 사람들. 어머니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안 보이는 사람이어야 한대. 저는 직원들을 찬찬히 살펴봤어요. 나이든 여성 직원 한 분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연회장 입구 쪽 벽에 서 계셨습니다. 고개를 약간 숙이고 두 손을 모은 채로요. 손님들이 지나가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셨어요. 저는 계단을 올라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연회장 입구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날카로웠죠. 어머, 이게 뭐예요?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진한 화장에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회색 숄이 들려 있었죠. 숄에 물자국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죄송하다고요? 이거 얼마짜린 줄 알아요? 여자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단을 더 올라갔습니다. 어머니가 더 잘 보였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계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실수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여자는 숄을 어머니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마치 증거물을 들이대듯이요.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저 벽에 붙어서 시선을 피하고 있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말했던 세계구나. 안 보이는 사람으로 사는 세계. 여자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호텔 관리가 이래요? 직원 교육은 제대로 시키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어머니를 도와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굳어 있었어요. 검사라는 신분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기 나가면 어떻게 될까? 어머니는 창피해 하실까? 아니면 저 여자와 마찰이 생길까? 원칙을 지키는 사람, 문제를 만들지 않는 사람. 그게 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서 어머니가 모욕을 당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그때였어요. 여자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뺨을 쳤습니다. 짝!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넘어지진 않으셨어요. 그저 뺨을 감싸고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순간을 똑똑히 봤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어깨, 쥐어진 주먹, 바닥을 향한 시선, 그리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 공기. 저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이제야 몸이 움직였어요. 어머니,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돌아봤어요. 저는 어머니 옆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도연아, 너 왜? 어머니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가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이끌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요.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머니 손을 잡고 로비를 걸어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걷고 계셨어요.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서야 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구나. 어머니는 그 말만 하셨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감정이 가슴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부끄러움이었어요. 저는 20년 넘게 검사로 살았습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이었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원칙대로만 산다는 게 때론 비겁함의 다른 이름이라는 걸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도로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계속 반복됐거든요. 뺨을 맞는 순간, 어머니의 비틀거리는 몸, 아무도 나서지 않던 침묵,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오른손으로 뺨을 살짝 만지고 계셨어요. 붉게 부어오른 자국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병원 갈까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어머니는 짧게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창밖을 보셨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밤 9시가 넘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차에서 내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 봐. 늦었잖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걱정하지 마. 어머니는 작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얼마나 억지스러운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전화드릴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어머니는 아파트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차를 세워두고 있었어요. 엔진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10시쯤이었어요. 아내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고개를 돌렸어요. 늦었네요.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응. 저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왜 아무도 말리지 않았을까? 연회장에는 수십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사회 지도층이라 불리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모두 그 장면을 봤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호텔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벽에 붙어서 시선만 피하고 있었죠. 마치 그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몇 초 늦게 도착했어요. 어쩌면 더 일찍 올라갔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로비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업무 메일을 확인하면서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그 장면이 보였어요. 어머니의 뺨을 때리는 손, 고개를 깊이 숙이는 어머니,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은 평소와 같았어요. 사람들은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커피숍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모두가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어제와 같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켰어요. 이메일이 수십 개 쌓여 있었습니다. 회의 일정, 사건 진행 상황, 보고서, 검토 요청들이었죠. 저는 평소처럼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업무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자꾸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늘도 출근하셨을까? 호텔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아침 10시쯤 회의가 있었습니다. 연말 결산 회의였어요. 사건 처리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였죠. 부장검사가 말했습니다. 올해 목표치는 거의 달성했습니다. 남은 2주 동안 큰 사건 없이 마무리합시다. 동료 검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새 사건 배당 통지가 와 있었어요. 물류회사 관련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파일을 열었어요. 사건 개요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항만에서 발생한 사고 건이었어요. 컨테이너 작업 중 크레인이 고장나서 작업자가 다쳤다는 내용이었죠. 회사 측은 기계 결함을 주장했고 피해자는 안전관리 소홀을 주장했습니다. 평범한 산업재해 사건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회사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대학물류.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올랐죠.
어제 연회장 입구에 걸려있던 현수막이었습니다. 대학물류 후원, 연말 자선 만찬 같은 회사였어요. 우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큰 회사니까 자선 행사도 하고 산업재해도 있을 수 있는 거였죠. 저는 서류를 계속 읽었어요. 사고 발생 날짜는 2025년 11월 15일이었습니다. 한 달 반 전이었죠. 피해자는 50대 남성 작업자였어요. 다리에 중상을 입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회사 측 진술서를 읽었습니다. 정기 점검을 철저히 실시했으며 예측 불가능한 기계 결함으로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고입니다. 피해자 측 진술서도 읽었어요.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회사는 이를 알고도 방치했습니다. 평범한 대립구도였습니다. 이런 사건은 1년에도 수십 건씩 들어왔어요.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때 눈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안전점검 기록이었습니다. 마지막 점검 날짜가 2025년 9월 3일이었어요. 사고 발생 2달 전이었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분기별 점검 의무를 지킨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점검 결과가 너무 깔끔했습니다. 모든 항목에 이상 없음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수십 개의 항목이 전부 정상이라는 거였죠. 제 경험상 그런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오래된 장비라면 최소한 몇 개는 주의 항목이 있기 마련이었거든요. 저는 파일을 더 넘겼습니다. 회사 개요가 나왔어요. 대학물류는 15년 된 중견 기업이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항만 하역과 물류 운송이었죠. 직원 수는 300명 정도였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임원진 명단이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이름들을 훑어봤어요. 대표이사 박진수, 부사장 최민호, 이사 차선영.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제 그 여자였어요. 어머니의 뺨을 때린 사람이었죠. 저는 다시 한번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차선영, 48살. 대학물류 이사.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우연일까요? 어제 어머니를 때린 여자가 오늘 제가 맡은 사건의 회사 임원이라는 게요. 아니었어요.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좁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가슴속에서 뭔가 꿈틀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 같았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더 꼼꼼히 읽었어요. 사고 경위를 자세히 봤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다시 읽었죠. 회사 측 자료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발생 시각이 새벽 5시였어요. 원래 작업 시작 시간은 6시였는데 피해자는 1시간 일찍 나와 있었던 거죠. 왜 일찍 나왔을까요? 피해자 진술서를 다시 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관리자가 급한 일이 있다며 일찍 나오라고 했습니다. 관리자가 누군지 확인했어요. 이름은 김태수였습니다. 현장 책임자였죠. 저는 김태수의 진술서를 찾았습니다. 급한 작업 지시를 한 적 없습니다. 피해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일찍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진술이 엇갈렸어요.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어요. 파일을 닫아야 할까요? 아니면 더 파고들어야 할까요? 이건 제 업무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이상 진실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개인적인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요. 저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감정을 배제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겨울 하늘이 회색빛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받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으셨어요. 불안이 커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어요. 창문 너머로 도시가 보였습니다. 수많은 건물들, 수많은 사람들이었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고 살고 있을까요? 어머니처럼요.
저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를 바라봤어요. 대학물류 사건, 차선영. 이건 우연이 아닐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우연이라 해도 상관없었어요. 저는 이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원칙대로요. 감정을 배제하고 증거만 보고 법대로 처리하는 거였죠. 그게 검사가 할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그냥 업무가 아니라는 걸요. 그날 저녁 어머니께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으셨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걱정하지 마.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애쓰고 계신다는 걸요. 호텔은요? 오늘 출근하셨어요? 응, 했지. 어머니, 그만두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말이었어요. 그냥 튀어나온 거였죠. 뭐, 일 그만두세요. 제가 생활비 드릴게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아, 나는 괜찮아. 어제 일은 그냥 실수였어. 일은 계속할 거야. 하지만 너 걱정하지 마. 엄마는 괜찮으니까.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어머니는 왜 그만두지 않으시는 걸까요? 돈 때문은 아니었어요. 제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기대고 싶지 않으신 거였어요. 평생 혼자 사신 분이었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게 익숙하신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옳은 걸까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대학물류 사건은 제 업무였어요. 배당받은 이상 처리해야 했죠. 하지만 동시에 차선영이 연루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를 때린 사람이요. 원칙대로라면 회피해야 했어요. 이해관계가 있으니까요. 개인적 감정이 섞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면요. 차선영과 대학물류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요. 저는 그걸 밝혀내야 하지 않을까요? 새벽까지 고민했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어요. 아직 출근한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저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대학물류 파일을 다시 열었어요. 이번에는 과거 사건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이전에 사고가 있었는지 확인하려고요. 시스템에 검색어를 입력했습니다. 대학물류. 결과가 나왔어요. 지난 3년간 5건의 산업재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어요. 저는 하나씩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2023년 6월 작업자 추락사고. 경상. 2023년 10월 크레인 충돌사고. 중상. 2024년 3월 컨테이너 낙하사고. 경상. 2024년 8월 지게차 전복사고. 중상. 2025년 11월 크레인 고장사고. 중상. 마지막 건이 지금 제가 맡은 사건이었어요. 5건 모두 비슷한 결론으로 끝났습니다. 기계 결함 또는 작업자 부주의. 회사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3년에 5건이면 적지 않은 숫자였어요. 그런데 한 번도 회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게요. 저는 각 사건의 처리 검사를 확인했습니다. 모두 다른 검사들이었어요. 저처럼 평범한 검사들이었죠. 특별히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냥 증거가 부족했던 걸까요? 아니면 뭔가 놓친 게 있었던 걸까요? 저는 각 사건의 안전 점검 기록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모든 사고가 안전 점검 직후에 발생했다는 걸요. 2023년 6월 사고는 5월 점검 직후였습니다. 2023년 10월 사고는 9월 점검 직후였어요.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였죠. 점검에서 이상 없음 판정을 받고 한 달 안에 사고가 났던 거예요.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점검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저는 점검 업체를 확인했습니다. 모두 같은 업체였어요. 한국안전검사. 저는 그 업체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 검사님, 일찍 오셨네요. 돌아보니 동료 검사 정수진이었습니다. 저보다 5살 어린 후배였어요. 수진 씨도 일찍 왔네요. 연말이라 정리할 게 많아서요. 뭐 보고 계세요? 수진이 제 화면을 힐끗 봤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파일을 닫았어요. 아, 새로 배당받은 사건이요. 어떤 건데요? 산업재해 건이에요. 별거 아닐 거예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도 웃었어요. 연말인데 큰 거 맞지 마세요. 피곤해요. 그러려고요. 수진이 자리로 갔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바라봤어요. 왜 파일을 닫았을까요? 왜 별거 아니라고 말했을까요? 이미 저는 결정한 거였습니다. 이 사건을 혼자 파고들기로요. 점심시간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핸드폰으로 한국안전검사를 검색했어요. 회사 홈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주요 사업은 산업시설 안전점검이었어요. 항만, 공장, 건설 현장 등을 점검하는 업체였죠. 대표이사 이름을 봤습니다. 김영철. 그 이름도 메모했어요. 홈페이지에는 화려한 실적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수백 개 업체와 계약했다고 했어요. 안전점검 전문 기업이라고 자랑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 제대로 점검을 한 걸까요? 아니면 형식적으로만 한 걸까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가 필요했어요. 점검이 부실했다는 증거요. 아니면 회사와 점검업체 사이에 뭔가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요. 하지만 그런 걸 어떻게 찾을까요? 저는 검사였지만 수사관은 아니었어요.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할 수도 없었고 사람들을 불러 신문할 수도 없었죠. 기록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은 깨끗했어요. 모든 게 원칙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직장인들, 학생들, 노인들이었죠. 모두가 자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당함을 겪고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냥 참고 살고 있을까요? 어머니처럼요.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부장검사실로 오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부장검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가자 부장검사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55살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앉으세요, 박 검사.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대학물류 사건 배당받았죠? 부장검사가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사건 말인데요. 부장검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말했어요.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저는 부장검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기록 보니까 명확하잖아요. 기계 결함이에요. 회사 책임 입증하기 어려워요. 그냥 기각하고 민사로 넘기세요. 부장검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조사해보면. 박 검사. 부장검사가 제 말을 끊었어요. 연말이에요. 우리 목표치는 이미 채웠고요. 이제 조용히 마무리해야 할 시기예요. 큰 사건 만들지 마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죠?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보세요. 부장검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부장검사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그 사건을 자세히 보고 있다는 걸요. 아니면 원래 그런 짓이었을까요? 대학물류 사건은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는요. 자리에 앉아 서류를 봤습니다. 기각하고 민사로 넘기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면 끝이었습니다. 회사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죠.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해야 했어요. 돈도 시간도 많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포기했죠.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기각 의견서를 작성하면 됐어요. 몇 줄이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뺨을 맞고도 고개를 숙이던 모습이요. 괜찮다고 말씀하시던 목소리가요.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적인 일이었어요. 어머니와 차선영의 일이었죠. 제 업무와는 상관없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업무이기도 했어요. 저는 검사였으니까요. 진실을 찾아야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읽었어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밤마다 사무실에 남아 과거 기록들을 뒤졌어요. 대학물류와 관련된 모든 파일을 다시 읽었습니다. 5건의 사고 기록이었죠. 각 사건마다 비슷한 패턴이 보였어요. 안전 점검 직후 사고 발생, 기계 결함 또는 작업자 부주의 결론, 회사 무혐의 처리였습니다. 너무 깔끔했어요. 저는 각 사고 현장의 사진들을 꼼꼼히 봤습니다. 부서진 크레인, 떨어진 컨테이너, 전복된 지게차 사진들이었어요. 모두 심각한 사고였습니다. 다친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기록상으로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였어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항만 사고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관련 논문을 찾아 읽었어요. 전문가 칼럼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항만 사고의 70% 이상이 안전관리 부실 때문이라는 거요. 기계가 갑자기 고장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은 오래된 장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대학물류는 어땠을까요? 저는 회사의 재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검사로서 접근할 수 있는 자료들이었어요.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대학물류는 지난 3년간 매출이 꾸준히 증가했어요. 하지만 안전관리 비용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숫자를 비교해 봤어요. 2022년 안전관리 비용은 8억 원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6억 원으로 줄었어요. 2024년에는 4억 원이었습니다. 매출은 늘고 비용은 줄었던 거죠.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장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됩니다.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해지죠. 그런데 비용은 오히려 반으로 줄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안전점검 업체인 한국안전검사도 조사했어요. 홈페이지에는 화려한 실적만 나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점검 방법이나 기준은 없었어요. 회사 등록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안전검사는 5년 전에 설립됐어요. 대표는 김영철이었습니다. 저는 김영철에 대해 검색했어요. 특별한 경력은 없었습니다. 안전 관련 자격증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업가였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안전점검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직원들이 전문가일 수도 있었어요. 대표가 전문가일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의심스러웠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사무실에는 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퇴근했죠. 저는 커피를 마시며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날짜, 금액, 사고 건수들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연결해야 할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받았어요. 여보세요? 박도현 검사님이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나이는 40대쯤 되어 보였어요.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제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검사님이 대학물류 사건을 조사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저는 그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전화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잠시 침묵했어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사님, 그 회사는 안전을 무시합니다. 점검은 형식일 뿐이에요.
한국안전검사는 그냥 서류만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릴 순 없어요. 제 신분이 드러나면 위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검사님이 직접 찾으셔야 합니다. 2024년 8월 사고 기록을 다시 보세요. 지게차 전복 사고요.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그 사건에 뭐가 있습니까? 사고 당일 지게차 정기 점검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에요. 그날 점검원은 현장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그날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남자의 목소리는 더 떨렸어요. 검사님, 제발 이 일을 밝혀주세요. 더 이상 다치는 사람이 없게요. 지금 어디 계신지만 말씀해 주시면.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귀에서 떼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내부 고발자였어요.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컴퓨터로 돌아갔어요. 2024년 8월 사고 기록을 찾았습니다. 지게차 전복 사고였어요. 작업자가 지게차를 운전하다 옆으로 넘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다리가 깔려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죠. 사고 원인은 운전 미숙으로 결론났어요. 저는 첨부된 안전 점검 기록을 봤습니다. 사고 당일 아침 9시에 점검이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었어요. 점검 결과는 이상 없음이었습니다. 점검원 이름은 이승우였어요. 저는 그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한국안전검사 직원 명단에 있었어요. 5년차 점검원이었습니다. 정말 현장에 가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고 보고서를 다시 자세히 읽었습니다. 목격자 진술 부분이 있었어요.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3명의 진술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진술들을 꼼꼼히 봤어요.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 목격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침부터 비가 와서 바닥이 미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했는데 사고가 났어요. 비가 왔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날 날씨 기록을 찾아봤어요. 2024년 8월 12일. 그날은 오전 8시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오후 2시까지 계속됐어요. 그렇다면 9시 점검은 비 오는 중에 이루어진 거였죠. 저는 안전 점검 기록을 다시 봤습니다. 점검 보고서에는 날씨란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맑음이라고요. 비가 오고 있었는데 맑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거였어요. 점검원은 현장에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날씨를 몰랐던 겁니다. 그냥 사무실에서 서류만 작성했던 거죠. 저는 다른 사고 기록들도 확인했습니다. 각 사고의 점검 보고서와 실제 날씨를 비교해 봤어요. 2023년 10월 사고. 점검일 날씨는 흐림이었는데 보고서에는 맑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사고. 점검일에 눈이 왔는데 보고서에는 역시 맑음이었어요. 모두 틀렸습니다. 점검원들은 현장에 가지 않았어요. 그저 서류만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이게 증거였어요. 완벽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의심할 만한 근거였습니다. 저는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날짜별로, 사건별로 표를 만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패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부실 점검, 반복된 사고, 회사의 비용 절감,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아까 전화했던 사람인 것 같았어요. 조심하세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누가 알고 있다는 걸까요? 제가 조사하고 있다는 걸요. 저는 파일들을 저장하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가방에 자료들을 넣었어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어요. 비상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뒤를 돌아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버튼을 눌렀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를 찾았어요.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더 파고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저를 막으려 할 것 같았습니다. 부장검사는 이미 경고했었죠.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고요. 내부 고발자는 조심하라고 했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으니까요.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차에 타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를 봤어요. 뒤에 검은색 차량이 한 대 서 있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하지만 안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차를 빼냈어요. 백미러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검은색 차량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를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저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뒷차도 속도를 높였어요. 신호등에 멈췄을 때 다시 백미러를 봤습니다. 검은색 차량이 바로 뒤에 있었어요. 하지만 번호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어요. 저는 재빨리 좌회전했습니다. 뒷차는 직진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누군가 저를 따라오고 있었던 걸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저는 차 안에서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알게 된 것들을 정리했어요. 부실 점검의 증거, 내부 고발자의 제보, 그리고 누군가의 감시. 우연이 반복되면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조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조직과 맞서야 했어요.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창밖을 봤어요. 회색빛 하늘이었습니다. 눈이 올 것 같았죠.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새벽 3시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익명의 번호였어요. 월요일 오후 4시 인천항 3번 부두창고. 혼자 오세요.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드디어 만나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한참 문자를 들여다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만나야 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건 기회였습니다. 직접 증거를 받을 수 있는 기회였죠. 저는 문자를 저장했어요. 거실로 나왔을 때 아내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요. 응, 잠이 안 와서. 아내는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 괜찮아.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님은 어떠세요? 연락하셨어요? 응, 괜찮으시대.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따라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월요일까지 이틀이 남았어요. 그동안 뭘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서재로 들어가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모은 증거들이었어요. 안전 점검 기록의 날씨 오류, 회사 재무제표의 비용 감소, 반복된 사고 패턴. 하지만 결정적인 게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쓸만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내부 고발자가 그걸 가지고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응, 도연아. 무슨 일이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언가 숨기고 계신다는 걸요. 어머니, 혹시 호텔에서 이상한 일 없으셨어요? 무슨 말이니? 그냥요. 혹시 누가 뭐라고 하거나. 아무 일도 없어. 너 왜 이래? 어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였어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도연아. 어머니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너 무슨 일 하고 있니? 네. 엄마가 몰라서 그러니. 너 요즘 이상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알고 계셨어요. 제가 무언가 고민할 때, 무언가 숨길 때를요.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일이 좀 많아서 그래요. 도연아,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는 괜찮으니까.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심해라. 알았지? 네, 어머니. 전화를 끊고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뭔가 느끼고 계셨어요. 제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왔으니까요. 월요일 아침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조용했어요. 연말이라 다들 정리 작업에 바빴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시계를 봤어요. 9시 15분이었습니다. 4시까지 6시간 45분 남았어요. 업무를 보는 척 했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 시계만 봤어요. 10시쯤 부장 검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오라는 거였어요. 저는 부장 검사실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죠.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가자 부장 검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박 검사.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부장 검사는 저를 한참 바라보다 입을 열었어요. 대학물류 사건 말인데요. 네. 아직도 조사하고 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일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확인 중입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요? 부장검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안전 점검 기록에 오류가 있습니다. 날씨 기록이 실제와 다르고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날씨 기록 하나 틀렸다고 사건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건 점검원이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장검사는 책상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어요. 박 검사,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 일은 불필요한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록에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기각하는 게 당신 일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학물류는 이 지역 주요 기업입니다. 고용 인원만 300명이 넘어요. 거기에 연관된 협력사까지 치면 1000명 가까운 사람들 생계가 달린 곳이에요. 그래서 사고를 묵인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강했어요. 부장검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묵인이 아니에요. 현실을 보라는 겁니다. 당신이 그 회사 무너뜨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지만 계속 사고가 나면 그건 회사가 알아서 개선할 문제예요. 우리가 나서서 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부장검사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그렇게 믿고 계신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더 이상 이 사건 건드리지 마세요. 이건 명령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가보세요.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어요. 명령이라고 했어요.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내부 고발자와 약속했습니다. 오후 4시에 만나기로요. 저는 시계를 봤어요. 11시였습니다. 5시간 남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나왔습니다. 차를 몰고 인천 쪽으로 향했어요. 약 1시간 반 거리였습니다. 도로는 한산했어요. 월요일 오후라 차들이 많지 않았죠. 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올 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껐어요. 인천항에 도착한 건 2시 30분쯤이었습니다. 항구는 넓었어요. 컨테이너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3번 부두를 찾았습니다. 창고는 낡아 보였어요. 녹슨 철문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조용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기다렸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3시 40분이었어요. 20분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이게 함정이라면요. 만약 누군가 저를 해치려고 한다면요. 하지만 늦었어요.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4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철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여기 계십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저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만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구석에 서 있었어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박도연 검사님이시죠? 네. 당신이 전화하신 분입니까?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들을 드릴 수 있어요. 남자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아서 열어봤어요.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안전점검 내부 문서, 회계자료, 이메일 출력물들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대양물류와 한국안전검사 사이의 거래 내역입니다. 점검비를 절반만 받고 형식적으로만 점검하기로 한 계약서도 있어요. 저는 서류들을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계약서에는 정상 점검비의 절반만 지불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대신 점검은 서류상으로만 처리하기로 했다고요. 이걸 어떻게 구하신 겁니까? 저는 한국안전검사에서 일했습니다. 3년 동안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죠. 그런데 사고가 계속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요.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들은 가지고 나왔어요. 왜 이제야 주시는 겁니까? 두려웠어요. 제 신분이 드러나면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검사님이 조사하신다는 걸 알고 이제는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자를 바라봤어요. 당신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비겁한 사람이에요.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제발 이 일을 끝내주세요. 더 이상 아무도 다치지 않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창고를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 서류를 들고 서 있었어요. 드디어 증거를 얻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요.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요. 이 서류를 제출하는 순간 저는 많은 것과 싸워야 할 거예요. 회사, 부장검사, 그리고 이 모든 걸 묵인해온 시스템과요. 창고를 나와 차에 탔습니다. 서류를 조수석에 놓고 한참 바라봤어요. 이걸 정말 해야 할까요?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으셨어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었어요. 어머니 집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도연 검사님 맞으십니까? 여자 목소리였어요. 네, 맞습니다. 인천의료원입니다. 김영수 님이 응급실에 계십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보호자이신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어머니를. 병원 복도는 하얗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응급실 앞에 서 있었어요. 숨이 가팠습니다. 인천항에서 병원까지 40분을 쉬지 않고 달려왔거든요.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김영수님 보호자이십니까? 네,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되신 겁니까? 의사 선생님이 곧 나오실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의자에 앉을 수가 없었어요.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손을 비볐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쓰러지신 걸까요? 호텔에서 일하시다 그러신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40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의사 선생님. 어머니 상태가 어떻습니까? 일단 의식은 돌아오셨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실신으로 보입니다. 혈압도 높으시고요. 최근 며칠 제대로 주무시지 못한 것 같던데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오른쪽 뺨에 타박상이 있더군요. 언제 다치신 겁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칠 전에 넘어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계십니다. 이틀 정도 입원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들어가 봐도 될까요? 네, 하지만 조용히 해주세요. 저는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커튼으로 구분된 침대가 여러 개 있었어요. 맨 안쪽에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어요. 눈을 감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다가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저를 보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도연아, 어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미안하구나. 걱정 끼쳐서. 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살짝 내리셨어요. 그냥 어지러워서 그랬어.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과로라고 하셨어요.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 어머니는 여전히 웃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일 그만두세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도연아,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셨어요. 엄마는 괜찮아. 정말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커튼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박도연 검사님 계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갔어요.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박도연 검사님 맞으십니까? 네, 누구십니까? 저희는 대학물류 법무팀입니다. 왼쪽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저는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남자들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는 복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들도 따라왔죠. 사람이 없는 곳에 멈춰 섰어요. 무슨 일인지 말씀하세요. 검사님께서 저희 회사 사건을 조사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당신들과 무슨 상관입니까? 저희는 그냥 오해를 풀고 싶을 뿐입니다. 오른쪽 남자가 말했어요. 오해요? 네. 안전 점검 기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그건 단순한 기록 오류일 뿐입니다.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확인을 했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검사님, 우리 회사는 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많고요. 불필요한 오해로 회사에 피해를 주는 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제가 판단할 일입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왼쪽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어머님이 입원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많이 놀라셨겠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 그냥 걱정되어서요. 어머님이 호텔에서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연세도 있으신데 무리하시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위협이 느껴졌어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머님 건강을 걱정하는 거예요. 검사님도 가족이 중요하시잖아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검사님,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그냥 나가라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가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남자들은 서로를 보더니 뒤로 물러섰어요. 생각해 보세요, 검사님. 가족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한참 서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어머니를 건드릴지도 모른다는 경고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돌아갔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 어머니를 지켜봤습니다. 이게 다 제 탓이었어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이렇게 되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녁 6시쯤 어머니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작은 4인실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겨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안정을 되찾으셨어요. 산소 마스크도 벗으셨습니다. 도연아, 집에 가봐. 피곤하겠다. 괜찮아요. 여기 있을게요. 회사는 어떡하고? 괜찮습니다. 연찬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왔었거든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장검사에게서 전화가 10통 와 있었어요. 문자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당장 연락하세요.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어머니는 잠드셨고 저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많은 건물들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당함을 겪고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어머님은요? 응, 괜찮아. 병원에 있어. 회사에서 전화 왔어요. 빨리 연락하래요. 알았어.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아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아니, 괜찮아.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짓말만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에게도 아내에게도요. 점심때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뉴스를 봤어요.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나왔습니다. 차선영이었어요. 대학물류 지역사회 공헌 활동으로 표창받아. 뉴스 제목이었습니다. 차선영이 웃으며 상패를 받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대학물류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지역사회에 기여해 왔습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서서 봤어요. 이게 현실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을 다치게 한 회사가 표창을 받고 있었어요. 안전을 무시한 사람이 웃으며 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핸드폰을 다시 켰습니다. 문자가 20개 넘게 와 있었어요. 부장검사, 동료 검사들, 회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통이 눈에 들어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검사님, 조심하세요. 당신 과거가 기사화될 예정입니다. 제 과거요. 무슨 얘기일까요? 다음 문자를 받습니다. 링크가 있었어요. 뉴스 기사였습니다. 저는 링크를 눌렀어요. 기사 제목이 보였습니다. 박도연 검사 3년 전 오판 의혹.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3년 전 사건이었어요. 저는 한 폭행 사건을 담당했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해서 기각했었죠. 하지만 나중에 피해자가 다시 폭행을 당했어요. 더 심하게요. 제가 제대로 처리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일로 저는 한동안 괴로워했었어요. 하지만 기록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당시 증거로는 기소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이 기사로 나온 거예요. 제목은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오판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오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증거가 부족했던 거였죠. 하지만 사람들은 제목만 볼 거예요. 댓글을 봤습니다. 이런 검사가 아직도 일하고 있다니. 무능한 검사 때문에 사람이 다쳤네. 검사 자격이 있는 건가? 댓글이 수백 개였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그들의 방법이었어요. 저를 공격하는 거였죠. 제 신뢰를 무너뜨려서 증거를 무력화시키려는 거였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깨어 계셨어요. 도연아, 얼굴이 왜 그러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무슨 일 있니? 없어요,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도연아?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엄마 때문에 힘든 거지? 아니에요. 미안하구나.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도연아, 그만둬.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말이야. 그만둬. 어머니. 엄마는 괜찮아. 정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내 일만 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때문에 너까지 힘들어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날 밤 저는 병실 밖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보였어요. 조용했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여기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계속 갈 것인가? 어머니는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아내는 걱정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압박하고 있었죠. 그리고 세상은 저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수석에는 여전히 증거가 있었어요. 차 안에 놓아둔 서류 봉투요. 저는 결정했습니다. 끝까지 가기로요. 어머니가 퇴원하신 건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도연아, 너는 내 길을 가렴. 어머니,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 거야.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쥐셨어요. 그러니까 너도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해.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많이 힘들어.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걸 보면 그게 엄마한테는 위로가 돼. 알겠니? 네, 어머니. 어머니는 차에서 내리셨어요. 아파트로 들어가시는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조금 구부정한 어깨였어요. 하지만 단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였어요. 복도를 걸어갈 때 동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어요. 누군가는 동정하는 눈빛을 보냈죠. 모두 기사를 본 거였습니다. 제 책상에는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부장검사실로 즉시 오시오. 저는 서류 봉투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내부 고발자에게 받은 증거들이었어요. 그리고 부장검사실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가자 부장검사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지청장도 계셨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앉으세요, 박 검사. 지청장이 말했어요. 6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 검사,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겁니까? 지청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학물류 사건 말입니다. 명령을 어기고 계속 조사했죠?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뭡니까? 대학물류와 한국안전검사 사이의 부정거래 증거입니다. 점검을 형식적으로만 하기로 한 계약서와 회계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부장검사가 봉투를 열어 서류들을 꺼냈어요.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한 겁니까? 내부 고발자가 제공했습니다. 신원은 확인했습니까? 아닙니다. 익명을 요청했습니다. 지청장이 서류를 받아봤어요. 한참을 읽더니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박 검사, 이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조작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내용은 명확합니다. 회사 직인도 찍혀 있고, 그게 진짜인지 어떻게 압니까? 지청장이 제 말을 끊었어요. 박 검사, 당신은 지금 위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직무를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직무요? 지청장이 냉소를 지었어요. 인터넷에 기사 봤습니까? 당신 과거 판결에 대한 기사요. 보았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당시 증거로는 기소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다시 다쳤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검사, 당신은 지금 신뢰를 잃었어요. 이 상태에서 대학물류 사건을 진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당신을 믿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증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청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검사가 신뢰를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분간 휴직하세요. 휴직이요? 네.
3개월 정도 쉬면서 생각을 정리하세요. 그동안 이 사건은 다른 검사에게 넘기겠습니다. 안 됩니다. 제 목소리가 나왔어요. 뭐라고요? 이 사건은 제가 끝까지 해야 합니다. 박 검사, 지금 명령을 거부하는 겁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지청장이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박도현 검사, 당신은 지금 징계 사유를 만들고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도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 증거를 정식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검찰 내부 절차를 통해서요. 그러면 당신 경력은 끝입니다. 그렇다면 끝내겠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이 일은 끝내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온몸이 떨렸어요. 두려움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 책상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정식 고발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대학물류의 안전관리 소홀, 한국안전검사의 부실 점검, 두 회사 사이의 부정거래,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증거 자료도 첨부했어요. 날씨 기록 대조표, 사고 발생 패턴 분석, 내부 고발자의 서류들이었습니다. 문서를 다 작성했을 때 저녁 7시가 넘어 있었어요. 저는 마우스를 제출 버튼 위에 올렸습니다. 잠시 멈췄어요. 이걸 누르는 순간 모든 게 시작될 거예요. 조사가 시작되고 언론이 알게 되고 회사는 반격할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었어요. 직장, 명예, 평범한 삶을요. 하지만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연회장에서 뺨을 맞던 어머니의 모습이요. 벽에 붙어서 시선을 피하던 직원들의 모습이요. 사고로 다친 작업자들의 이름이요. 그리고 더 이상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해달라던 내부 고발자의 목소리가요. 저는 클릭했습니다. 제출 완료.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저는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메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대부분 퇴근한 시간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1층에 도착해 밖으로 나왔어요.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어요. 여보, 어디에요? 지금 퇴근하는 중이야. 뉴스 봤어요. 기사요. 응, 나도 봤어. 괜찮아요? 아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괜찮아. 집에 가서 얘기하자. 조심해서 와요. 전화를 끊고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백미러를 봤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검찰이 대형 물류회사의 안전관리 부실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내부 고발과 검사의 제보로 시작된 이번 조사는 벌써 언론이 알게 된 거였어요. 빨랐습니다. 저는 작게 웃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검찰은 정식 수사에 착수했어요. 저는 수사팀에서 제외됐지만 제가 제공한 증거들은 쓰였습니다. 대학물류와 한국안전검사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더 많은 증거가 나왔습니다. 회사 장부에서 뒷돈 거래 내역이 발견됐어요. 점검업체 직원들의 진술도 확보됐죠. 언론은 연일 보도했습니다. 차선영이 조사를 받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어요. 카메라를 피하며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웃고 있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도연아, 뉴스 봤니? 네, 어머니. 내가 한 일이니? 네.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셨어요. 고생했구나. 아니에요. 도연아, 엄마가 미안해. 그날 말리려고 했는데.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에요. 그래도 어머니, 전 이제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한 달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학물류 임원 3명이 기소됐어요. 차선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안전검사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과거 사고 피해자들에게는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완벽한 결말은 아니었어요. 회사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고 일부 사람들은 가벼운 처벌만 받았죠. 하지만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더 이상 묵인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결국 3개월 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어느 봄날 오후 어머니와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어요. 도연아, 엄마 호텔 그만뒀어. 정말요? 응. 이제 좀 쉬려고.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머니. 우리는 벤치에 앉았어요. 도연아, 그날 왜 말하지 않았는지 알아? 그날이요? 연회장에서 말이야. 엄마가 맞았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참고 사는 게 습관이 됐어. 말해봤자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했지.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너를 보고 알았어. 침묵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어머니, 고마워, 도연아. 엄마 대신 말해줘서.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바람에 벚꽃잎이 흩날렸어요. 봄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침묵의 대가는 너무 컸어요. 하지만 말하는 용기의 값어치는 더 컸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였어요. 이야기는 끝났지만 여운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기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